여의도 정치권 이슈 풀어보는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튀김옷 보내셨나요? 장윤선입니다. 튀김옷. 너무 재밌어가지고 바깥에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튀김옷 아, 장윤선. 그러네요. 네. 문명님이 지각자 인사드립니다. 꾸벅하셨어요. 어서 아. 오세요. 네.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돼? BRIEN님이 드디어 점심시간 생방에 참여하셨다고. 오, 감사합니다.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코모님이 사자도 사면해달라 하셨어요. 사자도 쉬고 싶다 그러셨는데 그러게요. 네. 저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이 사건 네.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와서 고 최수근 상명 순직 사건이죠. 이게 이제 집단 항명이라고 사태가 번지면서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이제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 검찰 조사 거부하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상황은 진행 상황 한 번만 다시 그러니까 돌아볼까요? 뭐 지난주에도 많이 다루셨겠지만 어찌 보면 그러니까 박정훈 수사단장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수사 잘 마무리해서 장관한테 칭찬까지 받고 끝나고 이첩까지 완료했는데 갑자기 항명죄로 그것도 항명죄 수괴입니다. 수괴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게 전시에는 거의 사형을 할 수 아니, 있는 이게 그리고 사안이더라고요. 그 민간법정이 아니라 군사법정에서 그 항명죄로 처벌을 받으면 이 양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담보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거 적극적으로 지난 시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명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장 그 지난 금요일에 이제 KBS 텔레비전에 출연을 했는데 그걸 문제 삼아서 또 오늘 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 네. 절차 밟는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섭 국방장관이 결재까지 다 했어요. 아유, 수사하느라고 애썼다. 그 자리에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대변인도 있었고 정훈장교도 있고 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둘만 딱 있었으면은 나는 그런 적 없거든.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확인할 수 없지만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다 튀어나오면 이게 감당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수준입니다. 어찌됐든 역순을 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 고 최수근 상병 사건이 뭐냐면 지난번에 경북 예천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폭우 피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실종이 돼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부대가 있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인데요. 여기에 고 최수근 상병 그때는 일병이었죠. 네. 같이 올해 20살입니다. 20살이어서 같이 그 동료들하고 수색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왜 그랬잖아요. 아니 암만 해병대라도 그렇지 왜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네. 그 애들을 그걸 보낸 거야. 그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갈 때는 이게 인원 수색이 아니라 그냥 그 뭡니까 전반적으로 그 정리정돈하고 일반적으로 돕는 이런 거라고 곡괭이랑 생각을. 삽자루 들고 갔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갔다가 갑자기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수색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인 건데 과거에는요, 군대 안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면 조사부터 재판 끝날 때까지 전부 다 군사법원 안에서 싹 다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고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에 이게 군사법원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군인 관련 범죄를 하더라도 사망사건, 그 다음에 성폭력 사건, 그리고 입대하기 전에 벌어졌던 범죄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군사법기관이 아니라 일반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이 나서서 수사와 재판을 맡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건도 군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 수사기관으로 이첩해서 넘겨서 그쪽에서 더 세부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 이런 거였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군 안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군 안에도 군사 경찰이 있어요. 헌병, 옛날 헌병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군사 경찰이 있어서 변사 기록을 남기도록 그 내부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때 수사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을 받았어요. 그래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이 최상병의 소속 부대인 사단장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더라. 이거 적용해서 경북경찰청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군에서 이런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면 반드시 유족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 브리핑을 하기 전에 유족들한테 이만저만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돼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혐의가 적용돼서 이렇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이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바람직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 보고 알게 되는 것보다 미리 네.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건 좀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군대 가서 군대 갔잖아요. 그럼 군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맞아요. 예, 예.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거지. 군대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의문사 사건 굉장히 많아서 심각했는데요. 설령 이번 사건도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강바닥의 깊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보냈어야 됐는데 왜 그렇게 이런 하지 사고가 않은. 일어났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유족들한테 이런 설명을 언제 했냐면 28일 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날 이 박정훈 대령이 누구한테도 보고를 하냐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총사령관한테 보고를 합니다. 네. 유족 설명하고 사령관한테 보고하고, 보고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틀 있다가 30일 날 장관 보고를 7월 들어가요. 30일 날 예. 장관 보고를 유족 보고 이렇게 했고요. 사령관께도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이때 장관 보고할 때 여러 명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변인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장관 보고하고 나서 고생했다고 한 다음에 자, 요 내용을 가지고 31일 날 언론 브리핑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보고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1일 오후 4시 30분에 이종섭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가요. 네. 그리고 나서 예정된 대로 8월 2일 오전 10시 반에 경북 경찰로 이첩을 하는데요. 네. 요 사이에 중대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중대 상황이죠? 30일 이후에 30일과 30일 오후 4시 반부터 8월 2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장관 보고가 끝나요. 그러니까 장관 보고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쭉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아유 안 돼요. 이 수사 기록은 그 개통에 있지도 않은데 대통령실에 이걸 어떻게 보냅니까? 이거는요 경찰로 이첩하도록 돼 있어요. 어디에 군사법원법에 법에 따라서 이것은 경찰로 보내야 됩니다. 못 보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아니 그러면 뭐 요약본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라도 안 됩니다. 이렇게 버틴 거예요. 해병대 정신으로. 그랬더니 그럼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언론 브리핑은 어차피 내일 오후 2시에 할 거니까 대통령실에 보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박 대령이 대통령실에 해군 대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보냈다. 이것은 제가 박 대령 측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고 났더니 31일 오후 2시에 원래 기자 브리핑 하기로 했었는데 그렇죠. 일방적으로 취소. 그다음에 국회 보고 취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왜 갑자기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취소가 되는 거야? 박 대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날 2시가 기자회견인데 오후 12시 그러니까 2시간 전에 갑자기 사령부 공보정무실장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거. 사령관님이 전화해가지고 다 취소되고 철수해. 빨리빨리 철수하라고 그러고 무슨 영문인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복귀해라. 그 복귀를 합니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니까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회의를 다시 여는 거죠. 아니 갑자기 이거 왜 취소를 합니까? 다 예정돼. 장관 결재 끝났어요. 그에 앞서서 유족 설명회 다 끝났어요. 근데 이거 왜 갑자기 이러는 겁니까? 결제 받을 때 이미 이제 뭐 보고하고 그럼요. 브리핑하겠다고 다 얘기한 그리고요, 거잖아요. 결제 보고에 양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 누구 뭐 이런 걸 다 적도록 대통령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피의자 누구 범죄 사실 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건 기록 별첨해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양식에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에 누구 있었냐? 박 대령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계환 그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그 다음에 정훈 공보실장, 정책실장, 비서실장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나서 갑자기 국방부의 그 법무관리관, 우리로 치면은 국방부 장관의 법무 참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등등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하는 자리가 있으니 그게 바로 법무관리관입니다. 네. 이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혐의자, 혐의 내용 다 빼라. 그러면 나중에 수사 서류 이거 조작이나 왜곡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대한민국 해병대 이미지 싹 다 무너져요. 이거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러느라고 이렇게 하느니 저렇게 하느니 옥신각신 하면서 31일 오후부터 해서 8월 1일, 8월 2일 오전 10시 반까지 경찰청으로 경북경찰청으로 인계될 때까지 계속 이런 사달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중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그다음에 이 박정훈 대령하고 5번이나 통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국방부 장관 결재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사실 법무관리관이라는 게 참모잖아요. 국방부 참모죠, 참모. 장관 참모잖아요. 네. 참모가
5번이나 전화를 해서 뭐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정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게 절차상 있을 수 맞나? 있는 이게 납득이 일인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직권남용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얘기가 나오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무슨 드라마 같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총 5번 전화가 옵니다. 첫 번째, 저기요 직접 과실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하세요. 8명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지시한 대대장 이하만 지금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세요. 아니 그렇게 이 사건 하면은요 이 사건 원인에 사단장, 여단장 과실도 있어요. 여러 정황이나 물증으로 보면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광의의 과실로 보고 일단 수사 주체인 경찰로 넘겨서 경찰이 판단하도록 하면 되지. 우리는 유족 보고 장관 보고 다 끝났는데 이걸 갑자기 설명 다 끝났는데 그거를 협의의 과실로 좁혀서 다시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넘겨라? 이거 불가능하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일단 수사 서류를 좀 보내보세요 한 겁니다. 그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네. 수사 서류 900페이지 넘는데요. 이거 다 보냅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표지에 나온 사건 인계서 요약본 있잖아요. 네. 원래 뭐 우리가 긴 글을 쓰면 그 앞에 요약본을 네. 붙이잖아요. 요약 총론본 그걸 좀 보내세요 한 겁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통화를 또 해요. 이제 2번째 통화입니다. 네. 사건 인계서 보냈습니다. 거기 요약 총론본 있거든요. 이렇게 보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요 사건 기록 목록도 같이 보내주세요. 요구가 늘어나죠. 아 그래요? 그래 보내. 그래서 중수대장한테 지시를 해요. 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법무관리관이 그걸 받고 바로 또 전화가 옵니다. 아. 저기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이거 다 빼야 돼요. 아니 유족 설명 다 했다니까요. 그거 빼서 경찰에 넘기면요. 그거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혐의 내용 같은 게 왜 이러이러한 사망사고 났으면 다 국민 다 전 국민이 다 아는 그 내용만 끝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번째 전화가 옵니다. 이때는요. 박정훈 대령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예 사령관 앞으로 갑니다. 네. 법무관리관님, 저 자꾸 저한테 혐의자, 혐의 사실, 죄명 이거 다 싹 다 빼라고 하는데 저 이거 상당히 외압으로 느껴집니다. 이 제3자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잘 생각해서 좀 조심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언성이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약간의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5번째 통화를 할 때는 이제 화가 많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사령관실에서 내려와가지고 중수대장 방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지도관하고 이제 셋이 있는 거예요. 박정훈 대령하고 이 자리에서 스피커폰을 딱 켭니다. 그러니까 본인하고 통화하는 말고 증인이 둘이 더 있는 거예요. 네. 중수대장, 지도관 이렇게. 아니 사실 이게 장관님 결재본이 있어요. 장관님이 결재를 했습니다. 장관님한테 제가 직접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재은 법리관리관이 깜짝 놀라면 어머 장관님이 결재 받았습니까?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처관님하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법무관리관이잖아요. 장관님이 지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누가 얘기를 지시를 했다는 한 거예요. 장관님이 지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것도 확인 이거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이상하다. 네네. 이거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해야 되는 내용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요.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박 대령이 확인한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사단장한테 전화한 것은 아니다. 유재은 그 법무관리관이요. 네. 그러면 법무관리관 개인 의견으로 혐의자를 빼라?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네. 이게 가능한 거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법무관리관은 누구로부터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렇죠.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로부터 이 중대한 3가지에 대해서 빼라 마라 할 수 있냐. 요거 밝혀야 된다. 그렇죠. 이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네네. 그런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에 입건 절차를 아예 써서 넘기도록 돼 있어요. 네. 피의자 특정하고 범죄 사실 특정하고 자세한 인지보고서를 내도록 법규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빼라? 이거는 일단 법무관리관이 미숙했다.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김계현 사령관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만약에 우리가 유족 보고했죠. 장관 보고했죠. 그런데 유재은 법무관리관 얘기 듣고 이거 싹 다 빼?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직권남용으로 가요.
당신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걸 수사보고서에 손을 내 이미 넘어갔는데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온 벌어진 겁니다. 거죠. 네. 박정훈 대령이 이제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 네. 이 판단한 근거도 같이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사실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 그 수사 중인 상황이니까.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했던 수사 책임자로서 이런 거 밝히면 안 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이 이제 실종된 게 19일인데 18일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발생 하루 전 오전입니다. 네. 시계를 거꾸로 들어가서 가보면요. 이제 현장에 임성근 1사단장이 있어요. 현장에 본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있으면서 장병들이 물가 근처 수색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이게 딱 보면 보이잖아요. 문제가 있죠. 구명조끼 왜 안 입혔어? 야, 다 빼. 구명조끼 입히고 다시 들여보내. 빨리 구해와. 안 그러면 안 돼. 중단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안전조치 명령을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더 기가 막힌 것은 19일이 벌어진 일이에요. 정훈 공보실장이 수색 활동, 수중 수색 활동한 기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라고 카톡으로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임성근 사단장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현장에 미담도 있던데. 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카톡 메시지가 공개가 됐죠. 그렇죠. 예. 그 카톡 메시지를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수사단에서 불러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불러가지고 조사했을 때는 몰랐다. 사진을 본 적이 네, 없다. 나는 사진을 본 적이 없다. 장병들이 물속에서 수색하는 사진은 언제 봤냐면 연결식 때 처음 봤다. 그 전에 못 봤습니다. 허위 진술했다는 겁니다. 요것만 가지고도 1사단장에게 과실이 있다. 왜 거짓말해? 당신이 있었잖아. 라는 것을 판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이 사건이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이라는 사람이 진짜 군인이더만요. 저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이 이제 법학 박사래요. 네. 그러니까 군사 경찰 출신이면서 법학 박사니까 법적 지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내에 벌어진 어떤 이런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꼼꼼하게 수사를 엄청나게 잘 해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관이 칭찬도 한 거예요. 근데 해군 군검사들한테 도움을 받아요. 근데 네. 이 군검사들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현장에 사단장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법 적용이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려 5가지 판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빼박인 거죠. 네. 군검사 엄청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근데요, 그중에요, 딴 것도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에 대표이사가 현장에 나가 있으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판례 모두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점을 물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단장을 여기다 대입하면 끝!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래 정말 일을 잘했다. 이런 판단을 받았는데 지금 이 사달이 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개정 군사법원이 이제 이 법원법이 맹점이 많은 탓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요거 때문에 제가 새벽 1시에 잤어요. 이거 찾느라고. 열심히 맹렬하게. 네, 저도 취재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네. 예, 보수 언론이 계속 이걸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네.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통령령 제 32,520호, 32,520호. 네. 예, 대통령령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많죠. 예, 어쨌든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대한 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7조에 보면 사건 이첩 어떻게 할 건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 경찰관이죠. 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 진정,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공수처 그리고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된다. 이첩해야 된다. 분명히 명시를 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8조 3항은 뭐냐? 또 찾아봤죠. 군사법원법 제228조입니다.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와 관련된 조항인데요. 여기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 여기 앞서 말씀드리는 사망사건, 성범죄, 입대전 범죄 세 가지 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 그 사건을 대검, 공수처, 경찰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야 돼요. 뭐 많지 않아요. 넘겨서 수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로 가져간 게 문제죠. 왜 가져가냐는 이첩을 거죠. 했는데. 이첩하고 끝났는데 왜 가져가냐. 경북경찰청에 군검찰이 왜 가냐. 군검찰은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의미가 없는 조직인데 군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구두 보고 구두 지시해서 이제 받으러 갔다는 거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국회 보고 때 군 관련된 관계자가 와서 한 설명은 이게 항명 범죄다. 그래서 도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실제 그런 건지 등등에 대해서는 박정훈 대령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변호인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경북경찰청에 무슨 이유를 대고 가져갔는지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황당무계한 게 또 있어요. 그 군은 그리고 공무원은 그리고 공조직은 말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서류로 일합니다. 서류로. 공문으로 일합니다. 네. 공문을 가져와야 돼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공문 절차에 따라서 이거 도로 가져가야 되니까 이미 이첩이 된 거를 다시 받아가려면 뭔가가 그렇죠. 있어야죠. 네, 제가 그것도 다시 한번 따져봤는데요. 그 네네. 이첩 사건도 상당히 황당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8월 2일 날 이제 오전 10시 반에 이제 이첩을 끝내요. 이제 가지고 넘긴 거죠. 서류를 그러니까 넘긴 거죠.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이 이제 8명 임성근 등에 대하여 8명에 대해서 이제 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만든 990쪽짜리 수사 보고서를 이첩을 합니다. 접수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가 있던 그 부하가 전화를 합니다. 네. 지금 접수했습니다. 접수 완료. 콜 딱 떨어져. 그래? 됐어. 끝. 그러면 경북경찰청한테 그 서류가 인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캐비넷 들어갑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행정상 어떻게 됩니까? 경북경찰청이 조사를 해야 돼요. 이 사건 어떻게 할지 수사를 하고. 서류가 넘어왔으니까. 그렇죠. 개통을 밟아서 가면 네. 됩니다. 네. 그런데 도로 가져간다고 온 거예요. 몇 시에? 5시간 후에.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시 좀 따져보면 이렇게 됩니다. 8월 2일 오전 10시 40분 일광수대장하고 부하 직원이 수사보고서 서류를 들고 안동시에 있는 경북경찰청에 인계를 했습니다. 앞서 네. 말씀드린 대로 접수 완료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 1시 20분경에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합니다. 저기요. 우리 지금 그 서류 회수하러 가니까 그거 그냥 놔두세요. 기다리세요. 네. 바로 갑니다. 경찰은요. 그래요? 국방부가 와? 그럼 기다려야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경북경찰청도 수사 대상입니다. 왜 이렇게 처리를 했는지. 자, 그러고 나서 기다려도 안 와요. 멉니다. 국방부에서 출발해서 경북 안동까지 가요. 안동까지 가야 돼요. 멀죠. 멀어요. 네. 예. 저녁 7시 20분에 도착합니다. 누가? 군 검찰이. 네. 와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0시 40분경에 접수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접수 번호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접수 번호도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우리가요. 어디 입학원서 내면 반환해 줍니까? 아니죠. 입사 서류 내면 반환해 줍니까? 아니죠. 행정 서류 내면 반환해 줍니까? 아니죠. 네. 반환하려면 소송해야 돼요. 그렇죠. 네? 소송해야 되고 반환받으려면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쓱 가져가요. 전화 한 통하고 쓱 가져가요. 그러면 그것도 문서로 남겨야 되는데 문서 있냐는 거예요. 문서 없으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 수사 보고를 회수하라 시킨 사람 공용 서류 무효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들이 형법 제141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공용 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그러니까 공용 서류를 찢어버리는 행위를 없었던 일이야라고 훅 찢어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군검찰이 이 계통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또 적용이 되냐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경찰청, 경북경찰청이 우리 수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군검찰이 와서 갖고 갔어요. 이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 이것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검찰 예를 변호사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다시 돌려야겠어. 이 효력을 정지해야 돼. 어떻게 합니까? 반환 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절차나 서류도 없이 그냥 훅
전화해서 이거는 네, 좀 이따 갈게요. 이런 다음에 5시간 후에 5시간 나타나가지고 나타나서. 그냥 갖고 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주당 국회에 국방위 차원에서 기자회견도 하면서 네. 장관, 대통령실, 법무관리관, 차관 모두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다고 하고요. 직권남용이다. 예, 그리고 이것은 항명범죄가 아니다. 그리고 군사경찰 직무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오늘 법 많이 나옵니다. 군사경찰 직무법에 의거해서 수사 독립성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느닷없이 와서 도루 가지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다. 그래서 이것은 특검도 필요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가 도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경찰도 서로 접수하고 그냥 갖고 온대요. 이러면서 가지러 온대요.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경찰도 이상하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경북경찰청까지 확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쪽은 이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네.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수사심의가 이제 민간 외부인들 참여하는 이제 신설된 기구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고 이해람 이해람 공군 중사. 중사 사망 사건 예, 예.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래서 일단 그 박정훈 대령이 일단 군대 안에서 하는 군검찰 수사 나는 못 받겠다라고 지난 금요일에 기자회견하고 네, 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제3의 수사기관 예, 얘기했죠. 제3의 수사기관. 그 제3의 수사기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공수처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진짜 이상해요.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왜 공수처는 가만히 있습니까? 공수처도 가만히 있고 국회도 아니 국회는 국회는 수사권이 이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예, 네. 그리고 뭐 기자회견하고 국회 상임위를 열어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국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수처가 너무 이상하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뭘 해야 됩니까? 압수수색 해야죠. 국방부 압수수색하고 해병대도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경북 경찰청도 압수수색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조직 안에서 벌어진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다 휴가 갔습니까? 공수처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이첩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첩했어. 이 지시 불이행이야라고 이제 해서 군검찰에 입건이 된 상태인데요. 네. 어찌됐든 지금 이제 군인이 사전 승인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해병대 공보 정훈 업무 규정, 그다음에 군사 보안 업무 훈령이 이제 징계의 근거인데요. 그 박정훈 대령 측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군사 기밀 유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어찌됐든 군검찰에 끌려간 항명수괴예요. 항명수괴에서 징계를 받게 돼 있는데 최소한의 진술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자기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을 한 거고 네. 그래도 만약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불공정 징계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제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것은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것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을 기소할 거냐 말 거냐라는 내용을 결정을 하는데 이때 관계자들을 전부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장관까지는 못 부른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회의 참석해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듣고 검찰도 군검찰 입장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훈 대령 측도 박정훈 대령 측의 입장을 두루 들으면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네. 차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실제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이거 너무 심각하다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신청을 요청을 했어요. 네.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러니까 이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긴급 구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긴급 구제를 할지 말지 의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 3시간 만에 소집된 사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제 긴급 구제가 받아들여져서 네. 되면 그 다음 절차를 또 밟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복귀해 보면 절차대로 처리해서 넣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런 일들이 끼어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검찰까지 나서서
이 사건을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 왜 이렇게 됐나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흘러갔나에 네. 대해서 이번 사건 그러면 아까 이제 법무관리관이 장관 지시는 아니었다고 하면 도대체 장관 지시를 넘을 지시는 누구한테서 나올까 네. 했을 때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이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얘기가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박대령 측을 변호하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하고 제가 어제 길게 통화를 했는데 일단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추론컨대 아니 누가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 결재까지 끝나는데 대한민국에서 장관을 넘어서서 그거를 돌려 세울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법무부 관리관한테 있다? 법무관리관에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시간입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본인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위해서라도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관리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분이 중요하죠. 네.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황과 추측을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네, 어제 대통령실 저는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그 왜 익명으로 합니까? 예, 그냥 실명으로 해도 되는데 익명으로 했어요. 근데 여하튼 핵심 관계자입니다. 이제 그분이 나와서 기자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황과 추측입니까? 가짜 뉴스입니까? 합리적 의심이고 어떤 예, 의혹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수사 기록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사 기록이 지금 군 검찰에 원본은 가 있지만 사본은 경북경찰청에 있어요. 그리고 이 경북경찰청이 이걸 가지고 수사 개시하겠다고 지난 주말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경북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군검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군검찰이 이걸 갖고 있다가 어디로 넘겼게요? 조사본부로 넘겼어요. 군 조사본부가 뭐냐면요. 군의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군 내부 취재를 해보니까 이거 왜 우리한테 줘? 어떡하라는 거야. 미치겠네.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모두가 난감해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폭탄 돌리기처럼 막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핵심은 대통령실이 지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실에 누구냐? 대통령실에 누가 국방부하고 소통을 한 것이냐. 요거를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안 나온다. 지금 당장 나올 수가 없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만약에 박대령 말이 사실이면 박대령을 처벌하면 국기문란이다.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이 가장 시작은 실종자 수색을 하던 정말 가스무살 된 젊은 장병이 목숨을 어이없이 잃은 거예요. 이건 그렇습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이게 누가 책임한테 있고 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처벌해야 되고 일벌백계해야 되고 이런 사안에서 나오는 사건인데 이게 항명으로 이어지고 뭐가 있고 누구를 빼라 말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유족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국민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논란이 일어나는 거는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귀신 잡는 해병들이 나선대요. 그래서 해병 전후에 전직 해병 고위직들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우리 해병이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을 좀 하고 있다고 제가 네. 얘기를 들었고요. 귀신 잡는 해병이 어떻게 나설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학자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가로서 법령에 따라 법규에 따라 그다음에 절차에 따라 서류를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이지 띡 전화해서 그 도로 가져갈 거니까 잠시 대기하세요 라고 해서 그냥 와서 쓱 가져가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일로 된 이런 나라 아니다. 법학자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권단체들도 나서고 있고요. 정치권 당연히 나설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무더위 속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잠깐 보면 이번 네. 주 재개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제 잼버리 대회 책임 공간 뜨거울 것 같은데 먼저 여야에서 나오는 이야기 뉴스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시죠. 네.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부분은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
이러한 철저한 규명은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지원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국회가 추진하는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총리실이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 것인지 이미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침수에 취약한 새만금 간척지라는 잼버리 부지를 놓고는 여당은 전라북도의 책임을, 야당은 여성가족부의 책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이것이 진흙탕 잼버리의 시발점입니다. 전라북도의 꿍꿍이는 새만금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핑계 좋은 볼모로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침수 문제에 필요한 예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폭염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있었고, 여가부 장관은 필요 없다고 거절했고, 저는 강력히 요구했고, 그래서 고성이 오가면서 제대로 회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잼버리 대회 끝나자마자 네. 이제 예견됐듯이 내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셈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오늘 대통령은 뭐 참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됐다. 예. 그렇게 평가하셨더라고요. 네.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저게 맞지 이렇게 공감을 하실지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이거를 일단 이렇게 수습을 한 건데 케이팝 스타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그 여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살 1,051명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했더니요. 네. 누구 책임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정부 책임이다가 60.2,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가 31.2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요. 네. 그 기반 시설 앞서도 이제 그 누굽니까 저 유상범 의원 뭐 이렇게 그 정경희 의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기반시설 책임을 묻는 보수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새만금에서 했냐, 고성에서 하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새만금하고 고성이 서로 경쟁을 했었는데요. 이번 국제 잼버리 대회 행사는 역대급으로 인원이 많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4만 6천 명 학생들에다가 지도자, 위원, 자원봉사자까지 다 합치면 8천 명 포함해서 모두 5만 1천 명이 행사에 이제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 그 새만금 그 넓디 넓은 땅 중에도 이미 레저 용지로 다 바꿔놓고 물 안 새는데 그런 데 있는데 거기서 하지 왜 여기서 했어? 이거 결국 전라북도가 SOC 예산 더 따내려고 공항 짓고 항만 짓고 이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 국민 세금 낭비한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 책임지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취재를 해봤더니요, 이 국제 잼버리 행사를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국제 스카우트 연맹이 요구하는 부지 규모가 200만 평이에요. 200만 평. 200만 평이 일단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200만 평이 얼마만큼이지 우리 집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의도 면적의 4배. 4배. 예, 그만큼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돼요. 넓은 땅이네요. 91년 고성 때는 잘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전두환 때거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산을 깎았어요. 야, 깎어. 날려. 그래서 깎았어요. 네. 그래서 했어요. 이제 이런 근데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제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새만금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물 새는 데도 많은데 왜 거기서 했냐? 물 안 새는 데는 거기가 60만 평이랍니다. 레저 용지. 근데 거기 안 되고요.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역도 해창 갯벌이긴 하지만 육지화를 시작한 게 30년 정도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물이 들어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건 참 근원적인 문제 의식이 갯벌을 우리가 이렇게 했어야만 했냐. 네. 이것도 좀 문제 의식이 필요한데 하여튼 그거는 뭐 별건으로 놔둔다 하더라도 올해 또 유독 비가 많이 와고 농지도 침수가 굉장히 네, 많이 맞았죠.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수 공사가 잘 돼 있는 논밭도 그런데 하물며 여기는 더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막 공방을 했습니다만 김윤덕 의원이 공정률이 30%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왜 빨리빨리 못 줘? 문재인 정부 때 다 지어놨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예산 집행이 잘 안 됐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탁 공방할 게 아니라 정말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좀 겸손한 태도로 나서는 게 국민들의 화를 더 이상 돋구지 않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 잠깐 넘어가면 김건희 여사 트위터 이제 한국일보가
김건희 여사 트위터 외교부 통해서 정부 인사 공식 인증 마크 요청했다는 단독 보도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국일보 보도 이후에 여러 언론들이 따라서 쓰고 있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트위터가 저기 누구죠? 저기한테 넘어갔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넘어가면서 X로 바뀌었죠. X가 시커먼 X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인증 마크 제도를 도입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블루 체크. 원래 있었는데 이제 유료화하고 이러면서 좀 그래요? 달라졌죠. 저는 몰랐어요. 원래 공식 인증 마크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요? 트위터에서. 어쨌든 블루 체크, 골드 체크, 실버 체크 이렇게 있는데 블루는 이제 한 달에 10,000원 정도 내는 유료 서비스 네. 구독자. 골드는 기업하고 광고주. 그다음에 이 실버는 정부기관, 기관장 그리고 UN 같은 국제기구 관계자들한테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요. 지난 5월에 외교부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싶어 한다. 외교부 차원에서 좀 나서줘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계정 도용 위험이 있으니까 실버 인증 마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외교부에서 아니 민간인이잖아요. 정부 기관인이 아닌데 외교부가 어떻게 이렇게 땡땡땡 한 거죠. 그리고 저 트위터 측에서도 이 실버 마크 가능 범위는 국가 원수나 국가 부수반이거나 아니면 국가급 내각 구성원, 뭐 장관급들이겠죠. 그다음에 행정부처 주요 공식 대변인이거나 국회의원이거나 뭐 이런 분들인데 아닌 일반 민간인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어찌됐든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제 그 실버 버튼을 받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미국의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는 이 실버 버튼을 받기는 했는데 실버 마크가 있죠. 네. 받기는 했는데 죄송합니다. 버튼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실버 마크를 네. 받기는 했는데 실제로 영부인실이 있고 근데 우리는 제2부속실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공적 관리가 안 되니까 공적 통제도 안 된다. 그래서 빨리 그 제2부속실을 만들려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다. 이게 또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외교관들이 느낀 어떤 불편함, 고통 이런 겁니다. 물론 대통령실 외교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뭐 진행했지 문제는 없다. 이제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비단 이 트위터 문제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해외여행 가거나 해외 행사에 참석하거나 전시회를 가거나 미술관 관람을 가거나 뭐 이럴 때 그 일정 계획을 외교부에서 일정 담당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가끔은 여행 가이드 수준으로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공식적인 일정 같은 경우는 외교부가 당연히 이제 관리 소관 업무가 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아마 외교부하고 문체부하고 여러 부처가 하는데 외국에 나가는 행사일 때는 이런 담당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거 좀 판단이 필요한데요. 네. 제가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제2부속실이 폐지돼서 그런지 가끔은 우리 그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해서 독촉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외교관이 기자한테.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네. 사실 사실 없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빨리 처리 왜 안 하세요라고 전화할 권한이 있을까요?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2조에 보면요. 외교관 이렇게 규정되고 있어요. 외국과의 교섭,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 보호 지원,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 분석에 관한 사무를 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논평을 냈는데요. 대통령 부인 트위터 계정까지 외교부가 나서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더는 중요한 것은 직접 지시까지 하고 이거 제가 보기에 선 넘은 지시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교부 입장은 어때요? 외교부는 어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과거 트위터 계정이 도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그 대통령실 문의를 받았고 트위터 쪽에 김 여사 트위터 계정 실버마크 인증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밝혔습니다. 그거는 맞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보도 내용은 사실로 확인이 된 것이고요. 네. 관련해서 외교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의 트위터 계정이 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대통령의 문의가 있었고 대통령실의 문의가 있었고 외교부 대변인실에서 공식 인증 마크 추진을 했던 게 사실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 실버 마크 붙이는 방안을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지시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부가 이제 알아서 한 거다. 알아서 한 거다. 네, 외교부가 알아서 열심히 일을 했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뭐 요청도 안 했는데 왜 했을까요? 네.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예, 상황은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